네, 이제 5년 만에 다시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제 변화, 부동산 정책은 무조건 바뀌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번 그 당선 같은 경우도 공약집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부동산 규제에 관련된 완화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앞으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제적으로 먼저 공약을 내세웠던 부분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향후 5년 동안에 어떻게 변화가 생길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 있습니다. 일단 주택 공급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5년 동안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 130만 가구 이상 최대 150만 가구까지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또 재건축 재개발 47만 호 정도, 수도권에 30에서 한 35만 가구 정도, 30.5만 가구죠. 정밀 안전 기준, 정밀 안전 진단 기준을 이제 완화를 해서 재건축 단지들이 조금 더 빨리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내용이고요. 재건축 초과의 부담금 완화라든가 신속 통합 인허가, 용적률 인센티브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의 20%에서 30%를 더욱더 늘려서 확대하겠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도시면 역세권 복합 개발을 한 20만 가구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 13만 가구. 도심 복합 개발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고 그 주변을 이제 도심 지역 역세권 중공업 지역 등을 현재 같이 묶어서 복합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 개발. 현재 그 철도 노선의 차량기지 복합 개발해서 18만 가구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14만 가구. 전설부지라든가 미활용 국공유지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입체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정비 사업 요거를 통해서 10만 가구인데요. 수도권에 한 6만 5천 가구 정도 됩니다. 기반 시설을 만들고 용적률 인센티브라든가 인허가 절차 간소화해서 빠르게 소규모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공공택지도 들어가 있죠. 공공택지가 142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74만 호 정도 되고요. 현재 개발 중인 공공택지 및 GTX 노선상에 미니 컴팩트 도시를 또 만들어서 거기다가 또 도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컴팩트 시티 건설을 추진하겠다. 또 기타 13만 가구가 수도권 지역에 12만 가구인데요. 이거는 상생주택이라든가 매입 약정, 민간 개발 등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을 묶어서 실제적으로 250만 가구를 5년 동안에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큰 틀입니다. 그 안에 들여다보게 되면 일단 재개발, 재건축에 굉장히 기대가 높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도 뭐 층수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재건축에 관련된 규제 사항들이 조금씩 완화가 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재 30년 이상 되면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이제 할 수 있는 대상은 되지만 정밀 안전 진단 기준에 그 부합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조금 더 오랫동안 시간이 더 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는 구조 안전성을 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현재 개선을 30%대까지 낮추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건축 마감이나 설비 노후도 이거보다도 주거 환경을 15% 정도만 봤던 이번 정부에 반해서 거의 2배로 늘립니다. 주거 환경이 정말로 사람이 살 만한 조건이 되는 건지 생활 만족도는 높은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이 주거 환경의 30% 정도 비율을 더 플러스를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현재 논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현재 주거 환경의 가중치를 상향 조정한다.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 따라서 현재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단지들의 속도들이 그만큼 더 빨라질 수 있고 더욱더 많은 단지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또 그다음이 초과이익 환수입니다. 초과이익 환수 같은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3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현재 금액별로 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을 높이겠다라는 얘기 들어가 있어요. 얼마로 높이겠다는 얘기는 없고요. 이제 기준 금액을 상향을 하고 부과율 자체도 인하하겠다. 뭐 0.1%부터 0.3%, 0.4% 이렇게 해서 세금 부담률이 있는데 그 부과율을 인하하고 비용으로 인정하는 항목을 확대하겠다. 비용 인정 항목이 되게 되면 경비 처리한다라는 얘기겠죠. 경비 처리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게 되면 당연히 그만큼 이익이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또 1주택 장기 보유자는 현재 감면을 하겠다. 1주택자이면서 오랫동안 그 집에 살던 사람들 같은 경우도 재건축이 초과이익 발생한다 하더라도 세금을 안 받겠다. 그런 내용이겠죠. 또 부담금 납부를 좀 연장해 주겠다.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를 통해서
토지 비용과 건축비, 가산비 산정을 현실화하고 이주비라든가 명도 소송비까지 현재 정비 사업의 특성에 반영시켜서 실제적으로 분양가에 어떤 명목을 또 추가를 시킬 건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분양 원가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실제 분양 원가가 높아지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는 실제적으로 그만큼 현재 그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충격이 좀 덜하기 때문에 당연히 명도 소송비라든가 이주비까지 포함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일기 신도시 이제 얘기 나왔죠. 일기 신도시는 30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적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제도 규제를 완화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완화하고 금융준위라든가 토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이런 것들을 현재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세입자 이주 대책까지 만들어주고 또 현재 재정착 대책까지도 포함시킨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에 양질의 주택을 10만 가구 정도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용도 변경이나 종상향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용적률을 현재 더욱더 높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종상향을 해줘야겠죠. 그렇게 해서 당연히 실제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로 인해서 10만 가구 정도를 현재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현재 추진 중이죠. 지금 현재 사전 청약을 이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와 중소규모의 공공택지 개발 사업지구에 이주 전용 단지를 마련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주 대책이라는 것도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현재 준비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1기 신도시 순환 개발을 통해서 재정비 사업의 주택가격 상승 및 전세난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주택의 공급이 부족하고 이주 대책을 통해서 뭔가 주택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전셋값이라든가 매매가가 또 급등하는 경우는 뭐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참고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저층 단독 다가구 정비 사업, 저층의 단독 주택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이제 정비 사업들이 굉장히 필요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크게 묶어가지고 이제 재개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다 소규모 주택 정비 개발 사업으로 이제 묶어서 구역 내 반경 300~400m 이내에 지자체가 주차장을 건설하거나 주차장 건설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을 해서 현재 주차난을 좀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해서 7층에서 8층, 10층까지. 지금 현재 저층 같은 건 보통 4층에서 5층 정도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7층에서 10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국공유지 소하천 복개라든가 학교, 공원 지역을 적극 활용해서 주차장을 제공을 해서 주민들 편의를 먼저 도모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지하층 한 층까지도 추가하는 비용을 실제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단지 내에서 지하층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을 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현재 비용을 조달을 해주고 그 나머지 그 지하층 개발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이용자들은 비용을 부담하고 주차 수익은 공유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로 구획된 면적뿐만 아니라 인접 토지 일부 포함을 해서 용적률 확대라든가 매입 협의 절차 신속 지원하겠다. 도로로 구획된 부분이 아니라 인접해 있는 토지들, 작은 토지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가지고 개발하게 되면 현재 실제 용적률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고 주택도시기금 문화체육시설의 주요선 SOC 지원, 재원의 주차장 복지시설 등 이런 것도 들어가겠다. 이 부분은 저층 단독 다가구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차장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수익은 반반씩 나눈다. 뭐 이런 형태로 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택 임대 시장, 현재 임대차 3법이 이제 올 7월 달로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 섰던 사람들이 만료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올 7월 8월부터 해서 올 가을철 이사철이 굉장히 현재 걱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의 적절한 개정과 보완 장치를 마련을 해서 실제적으로 매입 임대 비용 소형 아파트, 우리가 알고 있는 임대차 3법에 관련된 내용은 현재 보완 장치를 마련을 한다는 얘기는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부작용들을 조금 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내용이고요. 또 현재 실제로 왜곡된 시장을 좀 더 바르게 잡을 수 있는 여건들, 현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만들어 온 법이 임차인의 권익을 현재 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그런 것들은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개인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 사업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형 아파트 전용 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신규 등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허용을 하고 종부세 합산 과세 배제라든가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기존에 있었던 혜택들을 그대로 누리게끔 해주겠다는 내용이죠. 사업자 혜택이 늘어나게 되면 임대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임대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준다는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인상률을 임대차법이 정한 인상률 상한 이하로 제한을 해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현재 더욱더 크게 느끼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죠. 이제 가장 민감한 사안입니다. 현재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동산 공시가격부터 얘기했습니다. 현재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 그러니까 2020년도 작년분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2020년도에 부과된 기준으로 다시 돌려놓고 실제적으로 공시가격 산정 근거와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고 거기에 중앙정부 공시가격 상여 검증 또는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 재수립을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공정시장가의 비율에 현재 기준에 맞춰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 수준은 95%에서 동결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지방세인 재산세와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 세금이거든요.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 같이 묶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1주택자들 세율을 현재 실제적으로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해서 비조정 대상 지역 주택자 50%대까지 또 3주택자 같은 경우는 300에서 200%대까지 상한선을 낮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라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들이 많이 쏟아지게끔요. 또 취득세 같은 경우 현재 2주택자 같은 경우는 8%부터 13%까지 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이동을 보장하고 1%, 30%의 세율을 단일화하고 실제적으로 현재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나 1% 단위 세율 조정하겠다. 또는 조정 대상자 2주택자 이상에 대해 누진과세를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주택대출 규제 완화 같은 경우도 대출 때문에 현재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LTV 상한선을 80%로 인상한다. 생애 최초인 경우에. 거기에 또 생애 최초 주택가구인 경우에는 LTV 상향을 지역과 상관없이 70%로 단일화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택 구매 가구가 생애 최초가 아닌 경우에도 70%까지, 생애 최초는 80%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고요.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같은 경우도 수도권 3억 원, 현재 보증금 80%면 수도권 3억 원, 그 외 지역 2억 원까지 상향 조정을 해서 저리 자금을 2년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정 소득이라든가 어떤 기준점에 맞춰서 신혼부부 같은 경우도 현재 4억 원 한도로 3년간 저리 금융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신혼부부와 청년들 또는 현재 임차인들이 현재 대부분 다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을 하는데 전세자금 대출 규제 때문에라도 현재 전세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 현재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80%, 그 외 사람들 같은 70%까지 현재 2년간 저금리를 빌릴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면 뭐 현재 임대부터 공급부터 세제까지 여러 가지 역할들이 지금 이대로만 진행된다면 조금 더 안정화 추세로 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